그 9월 달부터 하는 거는 사실은 설명할 때, 그러니까 설명할 때라기보다는 수업 진도 나갈 때 해설이라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험 이 부분에서는 이거 나오니까 이거 외우고 계시죠? 네, 이 부분에서는 이거 시험 문제 내니까 이거 하고 계시죠? 만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식국태를 먼저 하는 학원하고 중간에 하는 학원하고 이제 맨 마지막에 하는 학원 이렇게 나눠지는데, 식국태를 먼저 하면, 그러니까 내용 정리를 먼저 하면 제일 좋은 게 모의고사 계속 4번 보시면서 틀린 부분들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모의고사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점수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점수 나온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공부하신 만큼 점수 맞을 테고 공부 안 했으면 덜 나오겠죠, 뭐.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닌데, 동영 모의고사부터는 사실은 전국 모의고사 할 때도 하시면 좋긴 한데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답 노트를 만드세요. 오답 노트가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1번을 시험 봤는데 맞았어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맞은 게 찍어서 맞는 건 의미가 없죠. 실제 시험 가서는 뭐 찍어서 맞으시면 좋겠지만 모의고사 볼 땐 찍어서 맞은 건 틀린 거랑 똑같은 취급합니다. 그래서 맞으셨다면 넘어가고, 2번은 틀렸다. 2번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이 틀린 문제를 제일 좋은 거는 복사를 해서 이렇게 노트에다 붙여 놓으시고 왜 틀렸는지를 자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아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왜 틀렸나? 내가 이걸 안 해워서 틀린 건가? 몰라서 틀린 건가? 실수로 틀린 건가? 이걸 뭐 자아 비판을 해보고 그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이걸 하는 의도는 뭐예요? 똑같은 게 다시 나왔을 때 또 틀리지는 말자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이런 비판 없이, 이런 반성 없이 그냥 넘어가시면 똑같은 문제가 2회 때 또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 또 틀려. 3회 때 또 나왔어요. 또 틀려. 4회 때 또 나와도 또 틀려요. 실제 시험에 나와도 또 틀려요. 왜? 나는 이걸 왜 틀렸는지를 정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럼 처음에는 이거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모의고사 보면 50점 맞아. 그러면 한 과목에 20문제를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20문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 모의고사에서 또 50점을 맞았어도 20문제를 틀렸어도 그 20문제 중에 똑같은 문제 정리해 놓은 게 있겠죠. 그렇잖아요. 1회 때 나왔던 문제 또 틀리는 거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정리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정리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만 하시면 되지. 그러면 똑같이 5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정리할 게 뭐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세 번째 모의고사도 똑같이 50점 맞았다. 그래도 어차피 정리할 건 그거보다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갈수록 이게 정리할 게 줄어드는 대신 또 틀렸던 문제들은 진짜 나 모르는 거예요. 모의고사 3번 보는 동안, 4번을 보는 동안 똑같은 문제가 4번 나왔는데 그거 틀렸다. 그럼 난 이거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알 때까지. 그러면 그런 거 한 4문제 정도 더 챙겨서 가시면 60점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목표예요. 동영 모의고사를 보는 주된 이유는 점수가 50점 맞았으니까 잘하셨고 40점 맞았으니까 잘못했다. 관심도 없어요. 50점, 60점의 의미를 있는 건 여러분들밖에 없어. 공부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점수가 뭔 상관이요. 중요한 건 뭐예요? 10월 29일 날 보는 시험에서 60점만 넘기시면 돼. 그러려면 어떻게 했어요? 틀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정리해야죠. 근데 이걸 안 해요. 그럼 모의고사 볼 필요가 없어. 뭐하러 봐요? 똑같은 문제 나왔을 때 또 틀리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모의고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답 노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요령이 없다 그러면 다이소인가 가면 오답 노트라고 해서 노트를 팔던데요. 다이소인가 어디 가면. 그래서 형식이 있어, 저게 노트가. 그래서 그거 사다가 하세요. 요 옆에 있잖아요, 다이소에. 요즘에는 노트가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그냥 밑줄 쳐져 있는 노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영어 노트, 수학 노트, 뭐 국어 노트 뭐 다 나와요. 오답 노트도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 사서 하세요. 그 형식대로. 그래서 문제를 틀렸으면 그 틀린 걸 그대로 사실은 내가 옮겨 적는 게 제일 좋아요. 옮겨 적는 게. 그렇게 해서 다 하세요, 그거. 그래갖고 과목별로 다 그걸 하셔야 돼.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고 나서 할 게 되게 많아요. 정신이 없어요. 저거 오답 노트 만드는 데만 하루 종일 걸리니까. 그러면 내용 살펴보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곡태 한 거를 어차피 페이지 과목별로 많아야 100페이지 안 넘을 거예요, 아마. 짧은 거는 뭐 한 60페이지인 거 있을 테고, 많은 건 한 90, 저 같은 경우 많은 편이에요, 90페이지면. 10곡태가 90페이지면. 그러면 그거 시간 날 때마다 읽으세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90페이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그러면 90페이지 다 읽는데 2시간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이상 걸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1년 내내 공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다 못 읽겠다 그러면 반으로 나눠서 뭐 하루는 앞에 1편부터 4편까지, 하루는 5편부터 8편까지 해서 매일매일 읽으세요. 그러니까 9월, 10월에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동형 모의고사 보고 나서 일단 뭐부터 만드시고, 오답노트 만드시고, 다 만드신 다음에 10곡태를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아무리 못 읽어도 5번, 많이 읽는 분들은 한 10번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거 다 외우지 않겠어요? 1년 내내 배운 내용인데. 그래서 시험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곡태를 먼저 하면 좋은 점이 이거예요. 10곡태를 먼저 하시면 어차피 한 번 봤던 책이니까 읽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읽으세요.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 특별히 예습해봐야 점수가 올라갈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습은 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복습 위주로 하세요. 복습. 틀린 것들.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돼. 오답노트. 그래서 6과목 다 만드시면 더 좋고, 안 되면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1차가 제일 중요하다 하니까 민법, 개론, 공법 3과목만이라도 하시고.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2차 과목들이 오답노트 만들면 그게 확 표가 나거든요. 다음번에는 절대 안 틀리니까. 그래서 오답노트 만드시고 그 남는 시간은 무조건 뭐 하신다? 10곡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읽으세요. 그래서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10곡태 10번 읽는 게 목표.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읽으시라고. 읽으셔서. 그래서 그거 10번 읽으면 어차피 10곡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70%, 80%는 외울 거 아니에요. 10번 읽으면. 그러면 60점 못 맞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공부량 절대로 늘리지 마세요. 동형 모의고사 보면서 기본서 꺼내놓고 이거 오답노트 만들고 있다. 그것도 삽질이요. 그때 기본서 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난 내년도 공부하겠다는 거죠. 기본서는 이제 책꽂이에서 그냥 장식품이 돼야 돼. 그래서 오답노트 만드실 때도 그렇게 하시고. 기본서를 피면 왜 안 되냐면 기본서를 피다 보면 뭐예요? 모르는 거 투성이거든. 그럼 계속 그거 읽고 있어요. 그러면 오답노트 만들다가 1번 만들다가 뭐 하고 있어? 총론을 다시 다 읽고 있어, 처음부터. 그럼 이거 1년 내내 해도 오답노트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1번에서 틀린 부분이 어딘가 뭐 요약집을 찾아보시든 뭐 10곡태 자료를 찾아보시든 찾아서 정답만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야지. 기본서를 피면, 기본서 피는 순간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이것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모르고 기억 안 나고 그러면 계속 그것만 읽고 있다니까. 그럼 못 끝나요, 절대. 그러니까 기본서는 접어두시고 요약집을 갖고 하시든 10곡태 가지고 하시든 오답노트 빨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계속 읽는 거죠. 그거를 하세요. 90월 달에는. 그래서 점수는 안 나와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점점 좋아져야지 점수가. 그래서 1회 때는 40점만 했다. 2회 때는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되고 3회 때는 그거보다 더 맞아야 되고 4회 때는 그거보다 더 맞아야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발전이 있으면 됩니다. 어차피 시험장에서만 잘 나오면 되니까. 2번부터 볼게요. 290페이지 2번. 2번 토지이용의 집약도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 이런 얘기 일껏 하고 나면 뭐라고 질문 오냐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연태 알려드렸어. 그래서 속이 타요. 2번. 이런 얘기 한참 하고 나서 찾아와. 그래서 선생님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해 줬잖아. 2번 토지이용의 집약도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 1번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생산자원은, 이 생산 요소는 그걸 하나 추가함으로써 들어가는 비용보다 수입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럼 생산 요소를 더 추가 투입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집약도가 그만큼 어떻게 된다? 높아집니다. 반대로 한계 수입보다 한계 비용이 더 크다. 그럼 이걸 하나 더 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기서 나오는 수익보다 더 많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생산 요소 그만 투입해야 되니까 생산 요소의 비율을 줄여야죠. 그러니까 집약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때? 같아질 때 내 수익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번 일반적으로 집가 또는 지대 수준이 높은 도시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한다?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그랬죠. 토지 가격이 비싸니까. 3번 집약 한계란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어떻게 할 때? 일치할 때. 그래서 이윤이 어떻게 되는 점? 극대화되는 점. 4번 토지 이용에 있어서 집약 한계를 넘어서거나 조방 한계에 미달하면 그때부터 바로 손실이 발생한다. 조방 한계는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이걸 미달하면 그때부터 바로 손실이라고 그랬죠. 근데 집약 한계는 이게 이윤 극대화점이라서 이걸 초과했다고 해서 바로 손실 보는 건 아니고 내 이윤만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손실이 보는 건 어떨 때만? 조방 한계에 미달됐을 때만.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토지 이용할 때는 집약한계가 뭐고 상한선, 조망한계가 하한선.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고 3번은 이것도 집약도를 물어봤던 문제인데 기출문제에서는 2번과 3번에 있는 입지잉여라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를 변형시켜 놓은 거로 보시면 되고 2번 볼게요. 입지잉여라는 건 입지 조건이 양호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초과 수익을 말합니다. 입지잉여는 개념 설명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입지잉여란 입지가 남들보다 좋음으로 인해서 얻는 초과 이윤. 이걸 입지잉여라 부르고 그래서 입지잉여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그 지점이 입지 선정에 있어서 한계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3번 입지 조건과 이용 집약도가 같다면 모든 산업에서 입지잉여의 크기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발생한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잘 되는 집과 잘 안 되는 식당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의 용도나 입지 조건이 똑같고 집약도가 같다 하더라도 산업에 따라서 입지잉여는 다 제각각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건 기출문제 그대로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입지잉여의 개념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뭐 집약도 얘기니까 됐고. 그래서 집약도는 그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293페이지 가셔서 7번. 나머지는 풀지 마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 안 풀어도 돼요. 7번. 다른 부분은 풀어도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안 보셔야 돼. 시험에 내진 않는 건 뭐하러 봐. 7번. 도시도플 현상과 관련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토지 이용이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지가 수준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아진다고 그랬죠. 최유용과 괴리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그랬죠. 도시는 확대하는데 뭐가 아직 따라가지 못해서 도시계획이나 토지 이용계획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1번은 뭐 맞는 표현이고 원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도시프롤이 나타나는 원인.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토지가 넓은 동네. 호주, 미국, 중국 이런데. 그런 데는 합리적 밀도 수준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접지를 잠식해가는 저밀도 연쇄개발 현상이 통상적이라면 우리나라는 고밀도 연쇄개발 현상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고밀도냐 저밀도냐는 집약도라고 이해해 보세요. 미국은 땅덩이가 넓죠. 그러면 난개발할 때도 굳이 집약적으로 난개발할 필요가 없어요. 땅 넓으니까. 땅값 싸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난개발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집약적으로 해야 돼. 그래서 미국같이 땅덩이가 넓은 나라에서는 저밀도 연쇄개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밀도 연쇄개발이 나타납니다. 참고만 하시고. 4번 간선도로를 따라서 스프롤이 전개되는 현상이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난개발됐던 가장 대표적인 동네가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난개발됐던 용인 같은 동네. 용인. 수도권 팽창하면서 난개발된 가장 대표적인 동네가 용인이죠. 그래서 간선도로를 따라서 스프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모양이 마치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개구리가 꼭 안 뛰어도 돼요. 토끼가 뛰어도 되고 강아지가 뛰어도 돼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난개발할 때 도로망을 따라서 난개발되면 여기 난개발하고 바로 이어서 옆에 하고 바로 이어서 여기 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안 해요. 건너뛰어요.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어가면서 난개발되는 걸 비지적, 날빗자 써서 땅이 날른다는 얘기예요. 건너뛰어요. 그렇게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거는 2번과 3번은 종류로 이해하시면 돼요. 종류. 저밀도 개발도 있고 고밀도 개발도 있고 그 다음에 도로 따라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촘촘하게 난개발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건너뛴다. 그걸 비지적 연쇄개발 이렇게 표현합니다. 4번 공업지역보다는 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스프롤이 발생한다? 기출지문. 용도 안 가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의 도심지에서는 난개발 할 수가 없죠. 땅값 비싸서. 그리고 주로 어디에서? 외곽.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5번 스프롤 지역의 지가 수준은 아까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됐기 때문에 표준적인 수준보다 낮아진다고 그랬죠. 낮아진다. 그래서 틀린 거 찾았으니까 답은 4번. 그러니까 23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그대로 옮겨놓은 문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프롤은 봐두시고. 그 다음에 10번. 실제로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외우시라고. 보기를 10개나 내는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웬만하면 안 나와요. 많이 나온 게 최대 8개까지예요. 그래서
직주분리의 원인입니다. 직주분리 원인. 그럼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사는 이유? 외곽에 가서 사는 이유 찾으면 돼요. 그럼 1번에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외곽으로 이전하겠죠. 그럼 기억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에 도심에 집 가고 땅값 비싸니까 집 못 구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외곽. 그럼 기억 니은 들어가야 되니까 다 들어가네. 디귿 도심 재개발 되면서 주택이 철거되면 살던 집 없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집값 싼 외곽으로 나와야죠. 그럼 디귿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리을 주택의 용적률과 같은 공적 규제. 그럼 도심에다 집 못 짓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외곽으로.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고 1번 아니면 2번 중에 하나고 그럼 차이 나는 게 누구만 있으니까 시옷이 그러니까 이응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시옷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죠. 그럼 15번에 있는 교통의 발달은 교통의 발달에서 출퇴근이 가능해지니까 사람들이 외곽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심 공동화는 원인이 아니라 뭐랬어요? 결과. 그 다음에 그렇고 미음의 외곽의 침상도시화는 외곽 지역이 잠만 자는 동네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응 도심 고동 비율이 높아진다.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응은 결과 시옷은 원인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시옷 들어가는 거 찾아야 되니까 답은 2번을 찾으시면 되고 미음하고 비읍하고 이응은 뭐로 봐야 돼요? 결과. 그 다음에 치읓도 결과. 지읒은 원인. 그래서 그 요약집에도 정리해 놓은 것처럼 기본서에 있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더 있죠. 그래서 그 10번 문제 푸시면서 원인, 결과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장난치면 그거밖에 없어요. 원인인데 뭐 결과라고 써놨다든지 결과인데 원인이라고 써놨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10번 보시면서 직주분리 원인, 결과 잘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용 쪽에서 시험 문제 낼 만한 건 3개. 집약도, 스프롤, 직주분리와 직주접근. 나머지는 안 풀어보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가야겠죠, 관리. 그래서 298페이지 가셔서 14번부터가 이제 관리 문제인데 1번은 관리의 내용에 따라 분류한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옳지 않은 것, 1번 관리의 개념 됐고 2번은 관리의 필요성 읽어보시면 되겠고 3번 부동산의 관리는 법, 제도 그럼 이 법, 제도는 뭐로 보시면 돼? 법률적 측면의 관리. 그 다음에 경영, 경제 이거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리.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 이 3가지의 관리가 있죠. 그럼 이건 관리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거잖아요. 법적 관리, 경제적 관리, 기술적 관리. 설비 등의 기계적인 측면과 경제 경영을 포함한 정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면 3번은 딱히 틀린 데가 없다고 봐야겠죠? 내용을 물어본 거니까. 4번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는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하자 유무를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거다. 이건 누구의 개념이에요? 기술적 관리의 개념이잖아요. 기술적. 그래서 이건 개념 물은 거고. 그다음 5번 부동산의 경제적 관리는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자산과 부채의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거다. 돈 관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번도 뭐 딱히 틀린 데는 없고. 그래서 14번은 관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에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관리가 있다. 그리고 걔네들의 개념이 뭔지 알고 계시냐. 그래서 나름 쉬운 문제 낸 거고. 그 옆에 16번은 관리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거에 구체적 내용 물은 거예요. 내용. 그래서 1번처럼 환경 또는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존관리, 보안관리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기술적 관리로 봤죠. 기술적 관리. 그럼 1번은 틀렸고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그럼 얘는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럼 얘는 계약 관리에 들어가니까 어디로 봐야 돼? 법률적.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 그를 통한 확정은 토지의 관리 중에 어디로 들어간다? 기술적 관리에 들어간다 그랬고. 4번 인력 관리와 총수익의 극대화를 위한 노력, 건물의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 등을 통제하여 합리적 순수익 창출하는 거. 다 돈 관리하는 거잖아요. 어디 들어가? 경제적 관리. 그 다음 5번 권리 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조정 같은 걸 하는 건 부동산 관리 중에 어디에 들어가니까? 법률적 관리에 들어가니까 얘도 관리의 영역 속에 포함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 14번과 16번은 공통적으로 관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하고 있고 14번은 개념 물은 거고 16번은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물은 거고. 그래서 이게 관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에 대한 문제. 그다음 넘겨서 18번
다음은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 대한 분류다. 그럼 영역에 대한 분류라는 건 관리 업무가 어디냐에 따라서 자산관리,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구별하는 문제잖아요. 가장 바람직한 것. 기억.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투자 위험을 관리하고 매입 매각 관리. 그럼 그만 봐도 되죠. 사고 파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자산관리밖에 없어요. 그럼 기억은 자산관리 들어가야 되고. 니은. 건물 설비의 운전 및 보수. 그럼 이게 뭐가 될 수 있어요? 보전관리, 설비관리예요. 보전관리, 설비관리.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 이것도 뭐 설비관리로 봐야겠고. 청소, 건물 청소관리. 이거는 위생관리로 봐야겠고. 방봉, 밤새 등과 같은 보안관리. 그럼 얘는 결국 보안관리하고 위생관리하고 보전관리하고 설비관리하는 기술적 관리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에 속한다? 시설관리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시설관리. 그럼 답은 3번 발로 찾을 수 있고. 디귿 수지 분석,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고 시장조사하고 마케팅하고 공간 배치하고 임대료 정책하고 임대차 관리하고 세무관리. 그럼 남의 거를 대신 운영해주고 있는 거 해당하잖아요. 그럼 얘는 부동산 또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 부르는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이렇게 아예 대놓고 물어보면 외우면 되는데 그 옆에 있는 19번 같은 경우엔 그거의 내용 물어본 거잖아요. 내용, 개념. 그래서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 따른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소유자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시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 형태의 관리를 자산관리라 불렀고 2번 그 속에 포함되는 게 포트폴리오나 투자 위험과 같은 투자관리, 매입 매각관리, 재투자 여부의 결정 이런 것들은 다 자산관리 들어가죠. 그럼 1, 2번은 자산관리 제대로 설명했고 3번 오피스 빌딩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투자에서 결정은 시설관리에 속한다? 청소나 하고 이러는 사람이 리모델링 할지 말지 결정을 못해요. 그럼 이건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산관리에 들어갑니다. 4번 시설관리는 설비의 운전 및 보수, 에너지관리, 건물 청소관리, 방범 방제 등과 같은 보안관리 등 그래서 가장 뭐다? 소극적 관리다. 5번 수지 분석하고 시장조사하고 마케팅 뭐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3번 틀렸습니다. 3번. 그러니까 18번하고 19번은 뭐 물은 거예요? 관리의 영역에 따른 분류. 그래서 자산관리, 그 다음에 부동산관리, 시설관리 구별하세요. 20번부터는 관리 방식에 대한 문제죠. 관리 방식. 그래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가관리, 위탁관리, 혼합관리, 장단점 물어본 거. 그럼 20번 봐요. 가장 거리가 먼 것. 자치관리 또는 자가관리 또는 자기관리는 관리 요원이 관리 사무에 안일해지기 쉽다. 그럼 타성화된다는 얘기죠, 뭘. 그래서 관리의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건 단점이었죠. 그럼 1번은 자가관리의 당점 물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 2번 자가관리 방식은 위탁관리에 비해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기밀유지나 보안관리에 탁월하다. 그리고 내가 그냥 결정하면 되니까 관리 결정이 신속하다. 3번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전문적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랬죠. 그래서 대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고. 4번에 있는 혼합관리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할 수 있으니까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위탁한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무, 회계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관리 등은 자치관리하고 시설관리는 위탁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돈관리하고 개혁 체결하고 이러는 건 누가 직접 하고 소유자가 직접 하고 청소하고 뭐 이러는 자잘구리한 것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표현을 볼 수 있고 5번 혼합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했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분명해지는 건 장점이다. 앞에 무슨 말로 현혹을 하더라도 상관없이 관리자가 2명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는 게 단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5번. 똑같은 문제가 21번이죠. 1번 자가관리는 입주자에 대한 최대한의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기밀유지에서 효과적이라는 건 장점. 자가관리는 이 관리요원들의 매너리즘화, 즉 타성화되는 게 쉽고 그 다음에 내 본업은 따로 있잖아요. 여가 시간에 이거 하는 거니까 그만큼 본업에 전념하기가 어렵다는 건 단점이 될 수도 있죠. 3번 위탁관리는 전문업자의 활용으로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그리고 그 관리의 타성화, 매너리즘화가 방지된다는 것도 장점. 4번 혼합관리의 경우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관리 업무는 자가관리를 하고 기술적 측면의 관리 업무는 위탁관리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죠. 5번 임차인 선정 기준과 계약 방식에 있어서 주거용은 유대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조임대차 한다고 그랬습니다. 매장용은 수익 나온 만큼 임대료 받는 거니까 가능 매상고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고 비율 임대차 써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임대차 하는 건 어디에서? 공업용. 그래서 얘는 지금 순임대차와 비율 임대차의 위치만 바꿔 놓으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뭐 관리 활동에 대한 문제가 지금 얘기한 뭐 임차인을 선정하는 기준, 그 다음에 임대차의 방식, 그 다음 뭐 유지관리 활동, 뭐 이런 얘기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에 임차인을 선정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매상고.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했다. 이걸 비율 임대차. 그 다음에 3번은 임대료 손실보험의 개념이니까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손해보험? 이런 것까지 문제로 만드시네. 참고로 하세요. 그냥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있기는 있는데 틀리게 낸 적은 없어요. 이거 참고만 하시고. 5번, 정답은 예방적 유지활동에서 정답을 만들어줬어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예방적 활동은 시설 등의 본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유지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무슨 활동이다? 사전활동.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 22회가 기출문제로 나왔던 그대로의 문제인데 정답은 5번에 있는 그 지문을 틀리게 냈었던 건데 이거는 바꾸려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4번을 정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5번에서 유지활동에는 종류가 3가지 있다. 일상적 활동, 예방적 활동, 그 다음에 대응적 활동.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사전활동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예방활동. 그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리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관리에서 나오는 건 웬만하면 틀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부터가 이제 개발, 마케팅에 대한 얘기죠. 개발과 마케팅. 그래서 일단 얘는 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가 갑자기 앞에서 나와요. 3번 먼저 봅니다. 3번. 토지 취득 방식에 따른 개발의 유형. 그러면 용지 취득 방식이니까 얘는 단순 개발 방식이냐, 환지 방식이냐, 매수 수용 방식이냐, 혼합 방식이냐 물은 건데 그거 굳이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어차피 내용에 문제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1번. 환지 방식은 택지가 개발되기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급, 이용도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방식을 말하죠. 그럼 앞에 있는 말은 필요 없는 말이고 뒤에 있는 게 개념 제대로 설명됐으니까 맞았고. 2번.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을 말이 환영하며 이 방식에 따라 개발된 토지의 재분배 설계 시 평가식이나 면적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되돌려줄 때 면적 대비 얼마를 돌려줬다면 이건 뭐 면적식. 그 다음에 이 가치를 따져서 원래 부동산 가치가 이만큼이었는데 그만큼만 돌려준다. 그러면 평가식. 우리가 뭐 굳이 눈여겨볼 필요는 없는 지문입니다. 3번. 혼합 방식 또는 혼용 방식은 누구랑 누구랑 결합된 거다?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 결합된 거. 그 다음 4번.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 형질 변경들 지주에 의한 자력 개발을 의미하는 거랬죠? 그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거랬습니다. 그 다음 5번. 단순 개발 방식은 토지에 대한 권리가 변하지 않는 불변 방식이랬죠. 내 땅이니까 내 개발된 후에도 내 땅이잖아요. 근데 매수 방식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축소된다? 이건 환지 방식을 말했죠. 그 다음에 권리가 아예 소멸되는 게 누구예요? 매수 수용 방식. 그러니까 낼 게 없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개념만 잘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8페이지에는 5번. 개발의 7가지 단계는 좀 외워두시자고 그랬죠. 개발의 7가지 단계. 그래서 그 개발 과정이 4번에 나와 있죠. 뭘 개발할 거냐? 아이디어 단계. 그 다음 땅 사기 전후로 뭐 한 번씩 한다? 타당성 분석. 그래서 땅 사기 전에 하는 걸 예비적 타당성. 땅 사고 나서 하는 걸 그냥 타당성 분석.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지어갖고 팔아 먹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4번은 개발 단계 7개 제대로 설명했으니까 됐고. 그 다음 1번부터 봐봐요. 부동산 개발 사업의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얼만큼 잘 팔리느냐라는 마케팅이에요. 개발은 개발해서 팔아먹는 것까지가 개발이니까. 그러면 그 마케팅으로서 개발의 마지막 단계부터 고려되어 이에 신중을 기하여서 공실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다 짓고 나서 팔아먹기 시작하면 팔려 안 팔려? 안 팔려요. 그러니까 마케팅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첫 단계부터 한다고 했어요. 첫 단계. 구상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마케팅입니다. 그럼 얘는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고려된다가 아니라 첫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번 실행 가능성의 분석, 즉 타당성 분석을 할 때는 물리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법률적 타당성 다 따져봐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에서도 돈 벌 수 있는가라는 경제적 타당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설 단계는 양호한 물리적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고 5번 개발의 단계 중 예비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사업에서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계산해 보는 건데 꼼꼼하게 계산하는 어느 단계가 따로 있으니까 타당성 분석 단계가 따로 있으니까 예비적 타당성 분석에서는 이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만 합니다. 그러면 물어봤던 건 지금까지 물어봤던 건 그 4번에 있는 개발의 7가지 단계 순서 나열하라고 물어본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다행인 건 작년에 물었었어요, 이거.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다행이 아닌가? 나오는 게 좋은 건가? 그래서 개발의 7가지 단계는 좀 그렇게 해서 봐두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개발 방식에 대한 얘기들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8번 가봐요, 8번. 제일 많이 물었다고 그랬죠? 토지개발 신탁과 사업 위탁 방식의 차이점. 옳지 않은 것.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소유권이 이전되면 신탁, 이전이 안 되면 수탁 또는 위탁. 옳지 않은 것. 1번. 사업 수탁 방식이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입안을 의뢰한 후 합의한 계획 설계를 근거로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만 어떻게 한 거다? 위탁, 발주한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말은 다 쓸데없는 말이고 사업 위탁 방식이라는 건 뭐다? 개발업자에게 사업 시행만 뭐 한 거? 위탁한 거. 그럼 1번은 빠졌고 2번 사업 수탁 방식은 소유권의 이전이 없죠. 그럼 개발 사업은 누구 명의로 이루어져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근데 토지개발 신탁에서는 소유권 이전 됐잖아요. 소유권 이전받은 수탁자, 즉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2번도 맞았고 3번 개발업자가 자신의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건설하며 건설 후 분양, 임대 등도 자신의 명의로 수행하는 형태. 그럼 이거는 지금 누구 명의로 이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개발업자. 그럼 개발업자 명의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소유권이 개발업자한테 이전됐으니까. 그럼 얘는 소유권이 이전된 누구예요? 신탁 방식이지.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사업 수탁 방식의 개발업자는 소유자가 위탁한 개발 사업만 대신해주고 뭘 받는 거예요? 수수료만 받는 거예요. 근데 토지개발 신탁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게 누구예요? 개발업자죠. 그래서 신탁의 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배부제 주는 형태입니다. 5번 사업 수탁 방식의 사업 주체는 다 누구다? 토지 소유자. 그 소유권 이전 없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도 누가 갖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그러니까 사업 수탁과 토지개발 신탁 구별하라고 물어보면 뭐만 따져보면 돼요. 소유권 이전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일 많이 물었던 문제죠. 9번은 똑같은 문제인데 안 풀어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 10번 가볼게요. 10번. 민간개발에 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 그럼 민간개발 방식이니까 뭐 생각나면 돼요? 2번에 있는 자체개발사업, 3번에 있는 지주공동사업, 4번에 있는 토지개발 신탁, 5번에 있는 컨소시엄. 근데 이거 생각 안 난다고 해서 문제 못 푸는 건 아니죠. 개념 구별만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1번 토지 소유자의 자체개발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 시행이나 자금 조달, 이익 교세의 주체는 다 누구만? 토지 소유자. 지 혼자 개발한 거니까. 2번 자체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사업의 위험성이 낮아진다? 아니에요. 모든 위험을 다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돼서 위험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부담이 큰 거죠. 그래서 돈 없고 그 다음에 위기관리 능력 없고 사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자체개발 사업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지주공동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부동산 개발을 공동으로 하는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토지공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을 진행하는 겁니다. 4번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선택적으로 신탁회사한테 이전되죠. 그래서 신탁회사는 그걸 수익증권을 발행해주고
그 수익증권의 소유자한테 수익만 어떻게 주는 거예요? 배당해 주는 형태죠. 5번 컨소시엄은 여러 법인이 참여해서 공동법인 만들어서 개발하는 형태. 틀린 거 몇 번만? 2번만. 11번은 지주 공동사업에서 공사비용을 어떻게 지불하느냐에 따라서 4가지 방식으로 나눠줬잖아요. 그 개념 물어본 거예요. 그럼 1번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은 사업 파트너가 사업 자금을 부담하고 토지 소유자가 대신 나중에 상환해야 될 의무를 지는 형태로서 사업 파트너는 사업 수재 균형 등 공동사업에서의 중요한 전제 조건을 요구한다. 이거는 지금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자금을 직접 빌리는 게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이 돈을 대신 빌려서 협력금으로 지급을 하는 형태예요. 그럼 앞에 사업 파트너가 사업 자금을 부담한다는 맞는 형태죠. 그러면 이 돈은 누가 빌렸으니까? 사업 파트너가 빌렸으니까 갚는 것도 누가 갚아야 돼? 사업 파트너가 갚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누가 갚는 데서? 토지 소유자가 대신 갚아야 되는 형태랬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한 번 딱 물었었는데 이것도 틀리게 낸 적은 없는 지문인데 변형하시느라고 이렇게 틀리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설협력금 차입 방식은 사업 파트너가 하나 있어서 이 사람이 돈 다 대주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돈도 누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사업 파트너가 갚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1번은 별로 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걸 답으로 만드셨고 2번 공사비 대물 변제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공사 비용을 뭐로 준 거예요? 완성된 건물의 일부를 떼준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표현이고 3번 공사비 분양금 지급 방식은 분양금 공사비 지급형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일단 완성된 건물을 분양해서 나온 뭘 가지고 분양 수익금을 가지고 공사비를 지급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름의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 투자자 모집 방식은 조합을 설립해서 그 조합원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 그 다음에 5번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사람이 여러 사람 필요하니까 여러 개의 법인이 뭘 만들어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개발하기도 하죠. 그러면 다 맞는 표현인데 1번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에 있었나? 책에는 있었던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기출됐었던 지문이긴 한데 틀리게 낸 적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답은 1번. 그래서 이건 개발 방식 설명해 놓은 것들이고 314페이지 가셔서 13번은 PFI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자금의 도입 옳지 않은 것. 영어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한글 읽으시면서 영어 단어를 찾아내셔야 돼. 그럼 1번 같은 경우에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했다.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B.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 그럼 운영부터 직접 한 거잖아요. O. 오퍼레이트의 O. 사업이 종료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 소유권을 이정했다. 이게 뭐예요? T. 그럼 다 조합하면 뭐가 돼요? B, O, T. 그럼 1번은 빠졌어요. 2번. 사업 시행자가 시설의 준공을 영어로 B. 함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했다. T. 그리고 해당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한테 임대해줘서 수익을 내고 있다. L. 그럼 얘는 BT, L. 3번. 시설의 준공 B.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소 T.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직접 운영해서 수익 내고 있죠. 이걸 O. 그럼 얘는 연결하면 BT, O. 4번. 시설의 준공 B.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과 운영권을 둘 다 갖는 거. 그러면 소유권 갖는 걸 O네, O. 운영도 하는 거 오퍼레이트 O. 그럼 얘는 B, O, O. 5번. 최종 소유자로부터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을 정부의 사용료 지급에 따른 민간의 수요 위험이 배제되는 형태. 그럼 이 말은 민간이 직접 운영해봐야 수익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의 사용료 지급이라는 게 정부한테 임대주고 임대료 받아먹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BTO랑 BTL을 구별하는 거에서 수익성이 높아서 민간이 직접 운영해서 수익 내고 있는 게 BTO. 지금처럼 돈이 안 되니까 정부한테 임대 주고 임대료 받는 게 BTL. 그래서 이거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대학 기숙사를 이런 형태로 많이 짓습니다.
왜냐면 기숙사 만들어서 운영해 봐야 일반 임대주택 임대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1년 중에 반은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학교한테 어떻게 주고 임대해 주고 그로부터 임대료 받아먹는 게 BTL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 건물이나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다 돈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때 주로 활용되는 건 BT5가 아니라 BTL. 그러니까 1, 2, 3, 4번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한글로 돼 있는 걸 뭐로 찾아서 영어로 찾아서 그 영어 약자가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문제고 5번은 BT5하고 BTL이 어떻게 다른가를 구별하라고 해서 수익이 높은 사업이니까 직접 운영해서 수익 내면 BT5 수익이 안 내니까 이걸 정부한테 임대해줘서 임대 수익 받고 있으면 BTL 그거 구별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고 14번은 재개발 문제잖아요. 재개발. 수, 개, 보철 가지고 하시고 실제 시험 문제인데 실제 시험에 이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다 공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이렇게까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개론 문제 속에 뭐가 가끔 들어간다. 공법 문제 들어가요. 그러면 해설해 드릴 수가 없어 제가. 공법을 뭘 알아야지 해설해 드리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가끔 나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 개발 방식. 개발 방식에 대한 문제고 316페이지 가서 16번부터는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에 대한 문제죠.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그럼 15번 봐요. 개발 과정에 있어서 위험을 설명한 거다. 가장 거리가 먼 것. 워포드라는 사람은 개발 위험을 세 가지로 분류했죠.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그럼 이건 개발업자가 통제할 수도 있는 거 있겠죠. 근데 통제가 안 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2번, 개발 사업의 인허가가 반려되는 등. 그럼 이건 인허가는 법적 문제잖아요. 그럼 법적 환경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위험이니까 무슨 위험? 법적 위험을 줄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미 이용 계획이 확정된 것과 같은 법률 관계가 확정된 토지를 매입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2번은 줄이는 방법 제대로 설명했고 3번, 법적 위험 속에는 용도적 지구재와 같은 공법적 측면의 위험도 있다고 그랬고 소유권 공개와 같은 사법적 측면에서의 위험도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3번은 잘못됐고 4번, 부동산 개발은 허가 등의 법적 위험 부담과 함께 공사기간 중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 그럼 이건 무슨 위험? 비용 위험.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비용 위험이잖아요. 그리고 분양률 저하. 안 팔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시장 위험. 근데 이런 시장 위험은 어떻게 줄일 수 있다? 실질적인 시장 조사. 이게 뭐예요? 시장 분석을 통한 시장성 분석. 흡수율 분석 같은 거 하면 줄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최대 계약, 보증 계약을 맺으면 무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비용 위험을 감소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오히려 고비용 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얘는 뭘 묻고 있는 거예요? 개념과 감소시키는 방법.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세 가지. 법적 위험, 비용 위험, 시장 위험. 걔네들의 개념 물어본 거 그리고 감소시키는 방법. 17번은 LQ값 구하는 거잖아요. LQ값. 그럼 뭐 구해보면 되죠. 다음 주어진 자료를 통해 A 지역에 뭘 구해라? 지역지수 값을 구하고 부동산업에 대한 판단을 해라. 그럼 결국 이거 뭐 구하라는 거예요? A 지역에서 무슨 업에 대한? 부동산업에 대한 LQ값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A 지역에서 무슨 업에 대한? 부동산업에 대한 뭘 구해라? LQ.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전국에서 무슨 산업?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구하시고 내가 분석하고 있는 어느 지역에서 A 지역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율 계산하시면 되죠. 뭘. 그럼 이 비율은 어떻게 구하시면 되겠네? 전국에서 전산업 종사자 수. 그럼 여기서 뭘 줬어요 지금? 생산액 줬나요? 아니구나. 고용자 수를 줬네. 고용자 수. 뭐야 이거? 고용자 수도 주고 생산액도 준 거야? 두 개가 같은 얘기가 아닌데. 그냥 고용자 수로 봐요. 고용자 수. 그러면 전국에서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는 얼마? 전국은 맨 밑에 있잖아요. 전체 값은 어디 있어? 맨 오른쪽에. 그래서 얼마? 1000 분의 전국에서 부동산업의 종사자 수? 600. 이거 못 찾아내서 틀린다니까? 구하는 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다음에 A 지역에서 전체 산업 종사자 수. A 지역은 맨 위에 있으니까 맨 위에서 오른쪽 거 보시면 되잖아요. 얼마? 600 분의 A 지역에서 부동산업의 종사자 수 400.
그럼 이거 비율 구하고 이거 비율 구해서 구하셔도 되고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공이 너무 많으니까 약분해서 지워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어디로? 밑으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애들끼리 곱해서 위로. 그러면 4 곱하기 10. 그럼 뭐 약분하셔도 되고 아니면 36분의 40이잖아요. 그럼 얘는 몇은 약분된다? 4로 되네, 4. 4, 9, 36, 9. 그럼 얘는 약 1.1 뭐 이렇게 가나요? 1.1. 그래서 1.1 나오고 얘는 누구보다 커요? 1보다 크니까 무슨 산업이다? 기반산업. 기반산업은 다른 동네로 수출하는 산업이니까 번영산업.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답은 1번. 이렇게 내는 게 제일 쉬운 문제. 이렇게 꼭 구하세요. 그 다음에 19번 가봐요. 19번. 다음은 지역지수. LQ라고 불러요. LQ. 원래는 입지계수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문제집 쓰신 분은 지역지수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Q와 경제기반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LQ 값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똑같은 부동산업인데 전국에 비해서 얘가 얼만큼 특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 2번. 해당 지역 비기반 산업의 비율. 그럼 이게 뭐예요? 비기반 비율이죠. 그럼 비기반 비율은 기반 비율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 기반 비율에다가 비기반 비율 더하면 1 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비기반 비율은 어떻게 구하면 돼요? 비기반 비율은 1에서 기반 비율을 뺀 값이에요. 그러면 지금 얘는 비기반 산업의 비율이 작을수록 경제기반 승수는 커진다.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비기반 비율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거기다가 기반 비율 더한 게 1이 된다며. 그럼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작아지면 기반 비율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커지죠. 그러면 기반 비율이 커지면 그거에 역수 관계를 갖고 있는 게 뭐랬어요? 기반 승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비율이 커지면 역수인 승수는 커져 작아져? 작아져야지. 이런 거 나오면 우리는 미치잖아요, 또. 이런 게 제일 어려워. 다시. 산업에는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기반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기반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더하면 당연히 얼마 되겠어요? 1. 그러면 비기반 비율은 어떻게 구하시면 돼? 1에서 기반 비율을 빼면 된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어떻게 됐대? 작아졌대. 그럼 거기서 1에서 빼게 되는 기반 비율은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왜? 두 개밖에 없는데 얘가 작아지면 얘는 당연히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반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기반 비율과 경제기반 승수가 무슨 관계에 있다고 했으니까 역수 관계에 있으니까 얘는 작아져야 돼, 커져야 돼? 작아지죠.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부른 거예요? 얘가 작아질 때 얘는 커지냐 작아지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럼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지. 3번 경제기반 승수랑 누가 역수 관계를 했어요? 기반 비율과. 4번 경제기반 승수를 계산해내면 기반 산업으로부터의 고용인구 변화나 뭐 소득 변화가 그 지역 전체의 소득 또는 인구 변화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예상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런 경제기반 승수를 통한 기반 분석은 그 지역 전체에 대한 수요 변화를 예측할 때 쓰는 지역 경제 분석의 방법이고. 다 맞는 표현입니다. 틀린 건 누구만? 2번. 잘 안 내요. 잘 안 내. 20번 이것도 거의 안 나오는 문제긴 한데 A지역 섬유산업이 무슨 산업이다? 기반산업이다. 그러면 이 섬유산업이 기반산업이니까 기반산업이 성장해서 수익이 늘어나거나 인구가 늘어나거나 고용인구가 늘어나면 그 지역 전체의 고용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만큼 늘어나는지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경제기반 효과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 지역의 총, 여기서 뭘 물었어? 고용인구 변화를 물었나요? 총 고용인구가 증가하는 크기는, 고용인구의 증가분은 어떻게 구한다? 기반산업으로부터의 증가분, 고용인구 증가분에다가 뭘 곱해서? 경제기반 승수를 곱해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뭘 구해요? 이 지역 전체의 총 고용인구 증가분을 구해라. 뭘 알아내서? 경제기반 승수값을 알아내서. 그래서 보니까 A지역에서는 입지계수가 1보다 큰 게 누구밖에 없어요? 섬유산업밖에 없죠. 그 말은 섬유산업이 무슨 산업이다? 기반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기반 승수를 알아내려면 뭘 알아내셔라? 경제 기반 승수가 경제 기반 비율과 역수를 했으니까 기반 산업 비율을 알아내서 그 기반 산업 비율 분의 1 하면 경제 기반 승수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 알아내야죠. 기반 산업의 비율. 그럼 여기서 기반 산업이 누구를 했으니까? 섬유 산업이랬으니까 섬유 산업이 이 지역 전체 산업에서 얼마의 비율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지역의 총 종사자 수 얼마? 섬유 산업에 10만 종사하고 있고 부동산업에 6만 5천 하고 있고 요식업에 3만 5천 하고 있으니까 총 고용인구 얼마예요? 20만이잖아요. 20만. 아까 LQ값 구할 때 요 위로 들어간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반 비율이 했잖아요. 그럼 이걸 구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A 지역에서 전체 종사자 수가 얼마? 20만. 그 중에서 기반 산업인 섬유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얼마? 10만. 그럼 기반 비율 몇 프로 나와요? 20만 명 중에 10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면 몇 프로 나오냐고. 2분의 1 아뇨. 그럼 몇 프로? 50%. 아니 50% 잘 모르겠으면 2분의 1로 계산해. 2분의 1. 그럼 분의 1 만들면 되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 2 나오죠. 2. 안 나올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럼 경제기반 승수 2 알아냈잖아. 기반 산업으로부터 즉 섬유 산업으로부터의 고용인구 증가 얼마 생겼대요? 2만. 그럼 얼마 나오겠어? 4만 나오겠죠. 안 낼 거예요. 네, 안 낼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건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예요. 아, 바빠요. 지금 할 게 많어. 21번. 부동산 개발 사업의 투자 타당성 분석은 시장 분석에서 시작하여 경제성 분석 또는 타당성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경제성 분석 또는 타당성 분석은 전에 분석인 뭘 통해서? 시장 분석을 통해서 입수된 자료를 근거로 수익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경제성 분석이랬어요. 개념 물은 거네. 2번.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별도로 뭘 하니까 투자 분석을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에 따라서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3번. 시장 분석의 과정은 보는 관점에 따라 도시 지역 전체를 분석하고 인근 지역 분석하고 그 지역 분석하고 수요 공급 분석하는 것도 있고 또는 지역 경제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의 순서로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럼 이건 항상 어떻게 하랬어요? 넓은 범위에서 좁은 범위로 들어오는 거랬죠. 그럼 3번은 맞는 거로 봐야 될 거예요. 4번.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은 뭘 줄이기 위한 거다? 시장 위험. 아까 했잖아요. 법률적 위험, 비용 위험, 시장 위험 세 가지 있고 그 중에서 시장 위험을 줄이려면 뭐 해라? 시장 분석을 통한 시장성 분석을 하랬죠. 그럼 여기까지 일단 맞는 지문이고 시장 분석이 시장성 분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뭐가 뭐에 포함되는지 따지려면 순서 따지랬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 하는 거고 시장 분석이 먼저 하는 거고 나중에 하는 게 시장성 분석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하는 누가? 시장성 분석이 뭘 포함하는 거예요? 먼저 하는 시장 분석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5번. 부동산 시장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전에 분석을 끝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뭐 추가적으로 개발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느냐 이런 거 판단할 때도 써먹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만? 4번. 그럼 21번은 뭐 물어본 거예요? 순서 물어본 거예요. 순서. 포함관계 해가지고 순서. 23번은 부동산 시장 분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지역지수. 이게 누구랑 동의요? LQ. 그럼 LQ 값이 크다라는 얘기는 기반 산업이 활발하다는 얘기잖아요. 기반 비율이 높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지역 내 부동산 수요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죠. 왜? 경제활동이 활발한 동네니까. 2번 특정 지역에서 해당 부동산 유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분석했다. 그럼 분석 대상이 뭐예요? 특정 유형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시장 분석. 그다음 3번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 그럼 분석 대상이 누구예요? 개발된 내 부동산만 분석하고 있잖아요. 이걸 무슨 분석? 시장성 분석. 그 맨날 얘기하잖아요. 지역 경제 분석하고 지역 경제 분석하고 시장 분석하고 시장성 분석 구별하실 때 수요 공급 분석한다고 그러면 구별 못 한다고. 그래서 뭐로 구별하셔라? 지역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면 지역 경제 분석. 그다음에 특정 유형 부동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면 시장 분석.
개발된 내 부동산만 분석 대상으로 삼으면 시장성 분석. 그래서 3번도 맞았네요. 4번.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동질된 집단으로 나누는 걸 시장 차별화한다. 그럼 이거 뭐 하셔야 돼? 세수하면 되지, 세수. 그러면 세분화는 누굴 나눈 거? 수요자라는 거. 차별화는 뭘 나눈 거? 제품. 그럼 4번은 차별화와 세분화의 위치가 바뀌었고. 5번. 흡수율 분석을 파악할 때는 과거 분석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뭘 파악하는 게 목표예요?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틀린 건 누구만? 4번만. 그래서 꼭 뭐 하시라고? 세수. 세수할 때 맨날 웃었잖아요. 그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수를 써먹는 이유니까. 그래서 타당성 분석은 공부할 게 2개예요. 첫 번째 순서 외워두시고 그 내용 들어가셔서 구체적 분석 기법들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분석의 구체적 방법으로 사용되는 경제 기반 분석에서는 최소한 뭐는 알고 계시겠구나. 입지계수 구하는 건 할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맨날 했던 얘기. 기반 비율과 경제 기반 승수가 무슨 관계다? 역수. 그래서 그거 계산해서 그 지역 전체에 기반 분석할 수 있으면 더 좋고. 그게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마지막 단어는 마케팅이니까 마케팅에서는 시험 문제 내는 거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324페이지 가셔서 27번. 얘는 쉬운 문제 낸 거. 시장조합 마케팅과 고객조합 마케팅과 관계 마케팅 구별하라고 낸 문제가 쉬운 문제를 했잖아요. 그럼 1번.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의 선정, 포지셔닝 이 3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S, T, P. 2번. 관계 마케팅 나오면 무조건 무슨 말 나와야 된다고 그래요?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계 유지 이런 말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뒤에 설명 보니까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해서 시장을 선점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시장점유 마케팅이죠, 뭘. 2번이 틀렸네. 3번 마케팅 믹스의 가격 관리. 그럼 마케팅 믹스는 4P 믹스의 다른 말이에요. 그럼 4P 믹스 중에 가격 정책 있잖아요. 가격 정책. 가격 차별화에서 신축 가격 정책은 같은 자재, 시공, 설비를 한 경우라도 위치나 방위, 층, 지역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매기는 걸 신축 가격 정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똑같은 아파트 단지를 하더라도 동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가격을 다르게 팔고 있다면 이걸 뭐라 부른다? 신축 가격 정책. 기출됐었던 지문이라 그대로 봐두시면 되고. 4번 마케팅 믹스, 4P 믹스잖아요. 그 중에서 촉진 관리, 용어가 지 마음이요. 판촉, 프로모션. 그래서 영어로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판촉, 프로모션은 판매 유인과 직접적인 인적 판매 등이 있으며 이런 요소를 혼합하여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은 나도 하고 있네. 다 맞는 표현이고. 5번 마케팅 믹스는 기업이 표적 시장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마케팅 요소의 조합이다. 다 맞는 표현입니다. 틀린 건 2번. 그러니까 얘는 뭘 물은 거예요? 시장적인 마케팅, 고객적인 마케팅, 관계 마케팅을 구별해낼 수 있느냐. 그 다음 28번은 그 세부적인 내용 물은 거잖아요. 4P 믹스와 STP는 무슨 마케팅에 들어간다? 시장 점유 마케팅. 그래서 2번 세분화는 누구를? 수요자를 그 인구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한 거? 세분한 거. 3번 공급자 전략 차원에서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고객 점유 마케팅이라 한다? 일껏 시장 점유 마케팅이라고 앞에 써놓고선. 4번 표적 시장의 선정 전략은 전 단계 분석인 시장 세분화에서 세분화된 수요자들 집단 중에서 내가 물건을 팔아먹기에 가장 자신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 건 세분화된 수요자들 중에서 가장 물건 팔아먹기에 유리한 수요자 집단을 뭐라 부른다? 표적 시장. 그럼 개념 설명한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5번의 차별화 전략은 뭘 차별화시킨 거예요? 다른 공급자들과 물건을 팔아먹기에 유리하게 상품 자체를 차별화시킨 걸 말합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예요? 2번에 있는 S와 4번에 있는 T와 5번에 있는 P 전략이 뭘 뜻하는지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구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번 문제가 그거 속여갖고 낸 문제죠, 뭘. 똑같은 건데. 그래서 30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은 똑같은 거잖아요. STP와 사피 믹스가 어디에 속한다? 시장적인 마케팅. 그 중에서 2번 세분화는 수요자를 인구적 특성에 따라 세분화한 걸 말하고, 3번 차별화는 차별화. 동일한 표적 시장을 갖는 다양한 공급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상품을 어떻게 하는 거? 차별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4번 관계 마케팅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 이런 말 나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관심, 주의, 욕망, 행동의 순서로 이어지는 소비자의 구매사 결정 과정. 그럼 이거를 아이다라 안 부르고 어떻게 불렀겠어요? 이하다 이렇게 불렀겠지. 순서대로면. 그래서 얘가 누구랑 바뀐 거예요. 이거랑 바뀐 거지. 그러니까 되게 유치찬란한 문제들이에요. 지금 문제들이 다. 이런 거에서 틀리면 큰일 나. 그래서 마케팅은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겁나게 많은데 막상 이 부분에서 틀릴 건 거의 없어요. 개발관리론에서는. 그래서 개발관리론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이용은 거의 안 나오니까 됐고, 관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 따라, 그 다음에 영역에 따라, 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것들 잘 분류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에서는 우리 문제집 순서대로라면 개발 방식들 개념 잘 외우시고, 그 다음에 경제 기반 분석에서 입지 계수는 구할 줄 아셔야겠고, 그 다음에 경제 기반 분석에서 기반 승수와 비율이 역수관계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고, 그 경제 기반 승수가 주어졌을 때 이것까지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그거 하시면 더 좋고,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서 시장 분석에 들어가는 지역경제 분석, 시장 분석, 시장성 분석은 최소한 구별할 줄 아셔야 될 테고. 구별하셨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마케팅에서 마케팅의 세 가지 전략 구별하시면 쉽고, STP에서 S가 뭐고 T가 뭐고 P가 뭔지 물어보면 조금 더 까다롭고. 그래서 문제집 안에 있는 문제들이 다른 데는 되게 어렵게 내더니 개발관리로는 진짜 쉬운 것만 다 묶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안 틀리게 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간평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부족해요. 다음 주에 간평 마무리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건강모습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